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특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북한 이야기입니다. 지방 간부들이 여성을 끌어들여서 접대를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이게 북한의 온천이라고 하는데 이 온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북한에 우리나라 수안보 온천처럼 유명한 곳이 있어요. 북한 남포시 온천군에 새로운 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 준공을 축하하면서 당 간부 40여 명이 여성들로부터 목욕탕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정은이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통은 노동당의 비서국 이 확대회의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번이 열렸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메시지로 김정은이 이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온천군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집단적인 음주 불량 행위는 조율 건설에 관한 당의 로선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지도 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자, 조한범 박사님, 뭐 보도 보셨을 텐데 일단 온천군이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우리로 치면 뭐 수안보 온천 비슷한 곳인지도 궁금하고, 자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들었지만 자격도 없는 뭐 썩어 빠진 무리다, 방자한 오합지졸 무리다. 듣기만 해도 김정은 단어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이례적인 질타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온천군이 1월 20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이 주력을 했던 지방 공장을 준공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 비서국 확대회는 27일 날 개최됐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보도는 29일 날 나왔어요. 29일은 설날이거든요. 네. 설날에 저런 어마무시한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원래 온천군은 이 휴양지고 그 휴양지 문화가 있어요. 네. 간부들이 가서 휴양하고 안마도 하고 음주도 하고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집단적인 음주 불량이 그럼 우리말로 하면 회식이거든요. 네. 원래 있던 문화예요. 있던 문화. 근데 이게 뭐와 연관이 있느냐? 20일 날 저렇게 이제 자랑해서 온천군에서 공장을 준공했는데 일주일 만에 비서국 확대를 열었나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저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공장을 준공했는데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여론이.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된다. 아니 40여 명이 집단적인 음주 불량을 행위를 했다면 저 회의 끝나고 회식한 거예요. 사실 원래 목욕도 하고. 그 문제는 원래 있던 문화다. 새로운 게 아니다. 근데 일종의 북한 말로 시범게임, 희생양 찾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김정은이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온천군의 사회급양관리소라고 해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리조트 시설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곳인데, 자 알아보니까 이런 데에 봉사원으로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또 엄격한 선발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 이번 일로 여종업원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업원들까지도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싹 다 처벌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가 일종의 노른자위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수입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고위직들이 와서 휴양하는 데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로 치면 TV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떡고물이 많이 생기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죠. 그래요. 예. 근데 저기에는 이제 안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40여 명을 처벌을 했으니 네. 이 사건을 더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더 부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관계됐던 많은 사람들, 지금 김정은 옆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뭐 계란도 삶은 계란도 있고, 예. 이제 저런 식으로 회식하고 이제 정상적인 행위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를 특대형 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특대 사건 그랬거든요. 네. 관련된 모든 사람들 싹 일벌백계 하는 거죠. 여종업원들은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죄가 없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리고 회식한 사람들도 죄가 없어요. 원래 하는 일이에요, 저렇게.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정작 뭐 음주 행위를 문제 삼은 김정은 본인은요.
수해 지역에서 또 축하 파티라도 벌이듯이 일종의 술잔치까지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지난해 7월 말에 예. 7월 27일 날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쪽에 대규모 수해가 났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0,000명 내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고립된 주민들을 헬기로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네. 이제 지휘해서 구조하거든요. 왜냐하면 27일 날 수해 날 때 자기가 지금 그 평양에서 이 열병식하고 난리는 축하 파티하고 그랬거든요. 예. 민심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직접 달려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저 장면인데 저렇게 구조한 다음에 예. 헬기 조종사들을 데려다가 바로 그 근처에서 회식을 해요. 아, 집단들이. 본인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때는 시신 발굴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수몰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그 평안북도 민심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더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옆에 이재민들 쌓여 있는데 옆에 술 파티 벌린 거거든요. 그럼 뭐 본인은 되고 온천군은 안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참 뭐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인데. 그런데 자, 얼마 전에는요. 돼지랑 닭 때문에 처형당한 간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이게 북한 전문 매체에 따라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예.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이 이 돼지나 닭 같은 이 집짐승들을 가져갔다라는 원성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량미를 징수하다가 이렇게 집을 봤는데 돼지나 닭 같은 이런 집짐승 등이 있으면 이걸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북한은 이 두 기관을 해산하는 초강력 조치를 내놓기도 했고요. 아, 예.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로 했는데 그 처벌의 수위도 참 볼만합니다. 이 처벌이 공개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간부라든지 관련자 이제 10여 명이 있었는데 이 확대회의가 끝나고 나흘 만에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간부들을 노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해요. 맞아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담배는 살짝 가리긴 했지만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고 중간에 노려보면서 방금 전 얘기했듯이 아, 이 저렇게? 예. 특대형 범죄 사건이다. 지금 노려보는 눈빛 보이시죠? 지금 손가락에 담배를 끼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의 장면은 30번 개최되는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대노하는 장면을 네. 아마도 시범게임 그러니까 정말 일부러 노출하면서 예. 뭔가 그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본인은 수해 지역에서 술 파티 벌여놓고 또 저기서는 화내는 게 좀 모순 같긴 한데 그런데 자 조한모 박사님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양재민 변호사 설명대로 그러니까 국량미를 징수하다가 집집마다 있는 뭐 돼지나 닭 그런 재산들을 싹 긁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유독 이렇게 중차대하게 보는 이유는 뭐죠? 우시군도 25일 날, 예. 그러니까 27일 날 확대하기 전에 이틀 전에 준공식을 한 지역이에요. 지방공장. 아 거기도 예. 거기도요. 그러니까 온천군과 우시군 모두 김정은이 심화를 기울였던 공장을 준공한 직후에 지금 집단적으로 처벌한 거거든요. 그럼 우시군도 민심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원래 군량미 확보할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미리 군인들이 가서 싹 먼저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군량미 징수할 때는 원래 저렇게 합니다. 사람들 뭐 인정사정 봐주지 않거든요. 네. 원래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저기도 시범게임을 용으로 네. 이렇게 간부들을 공개 처형까지 하느냐. 저기도 공장을 만들었는데 민심이 안 좋은 거죠. 아 여기도 예. 오히려 의도했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심이 악화되니까 또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일종의 북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최근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김정은이 이걸 꺼낸다면서요? 뭐 잡돌이 정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항상 시범게임으로 뭔가 혼낼 대상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조금 2025년에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이 사례가 있었고요. 2024년에는 삼전시의 건설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 건설하는 관계자들을 겨냥해서 덜 되먹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3년에는 간석지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김덕훈 총리에게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몇 년여간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 조한모 박사님.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주 간부들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은 정작 술 파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슬슬 알려지기 시작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것 같은데요. 북한이 아주 나쁜 버릇이 위기가 있으면은 사건을 조작해요. 그게 제일 심했던 게 97년에서 2000년까지 있던 시마조 사건이거든요. 예. 그때 고난의 행군기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그 불만,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거를 이제 딴독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6.25 때 간첩 사건을 조작해냅니다. 네. 서관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숙청을 주도했던 게 장성택이에요. 장성택이 사회안전성의 최문덕이라는 인물을 이용해서 무려 2만 5천 명을 숙청을 하는데 예. 그중에 3천 명이 고문치사 내지는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건 다 조작된 사건이었어요. 아, 예. 그걸로 이제 위기를 넘어가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석 간석지 때 사건 때는 2023년에 김덕훈 총리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당적, 법적 엄격히 처벌해. 그거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죽였어요.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건 김덕훈 총리 책임이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삼지연에 가서도 이제 그 본인이 화를 냈는데 그것도 누가 봐도 삼지연 책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걸린 거죠. 지난해 내내 김정은이 지방 발전을 떠들었고 지금도 떠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시군 온천군이 공장 준공하자마자 그 공장 준공을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했던 간부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고 숙청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결국 본인의 정책 실패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최근 김정은이 한국식, 그러니까 남한식 말투를 좀 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인민 테레비 대신에 주민 TV 이런 말을 쓰고 우리 그래서 통일부도 국가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런데 어쨌든 한국 미디어를 보는 젊은이들, 북한 젊은이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정작 남한식 단어를 부쩍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민들도 알죠. 그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전방에 있는 인민군이 남쪽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 옆에 있던 간부가 고발을 했어요. 근데 간부도 같이 처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춤이 남한 춤인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한 말 쓰면 북한 주민들도 다 한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남한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동사상 문화벽약부에 의하면은 또 평양문화보호법에 의하면 남한 드라마만 보기만 해도 10년형. 이거 유튜브에 담아서 유포하면은 사형이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 제일 많이 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김정은 어투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이 안 서는 거고. 두 번째, 이번 우시군이나 온천군은 누가 봐도 사람들이 저건 너무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간부들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는 거죠. 자기들은 1년 내내 공장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술 한잔 한 거고 군량미 확보를 해서 중앙에서 시킨 대로 한 건데 그게 이제 처형으로 돌아오면 이제 간부들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일종의 민심 위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당연하죠. 거지. 예. 이제 공포 정치의 한계가 올 거예요. 예, 공포 정치의 한계가 올 거다 또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요즘 민주당에서는요, 경제는 이재명 이런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종 경제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잘사니즘을 들고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걸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자,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결국 불발됐어요. 무슨 얘기냐? 반도체 특별법 말인데 이거 사실 무산된 원인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주 52시간 일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발전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 조항을 예외로 넣자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일 몰아서 왜 안 되냐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렵더라 해서 이거 민주당이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 이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하면서 네. 이 조항 빼고 다른 조항,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도와주자, 이건 다 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현재로서는 불발이 됐습니다. 네, 이남희 기자가 언급한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반도체 업종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원래 입장은 사실 이랬습니다.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자, 박용차 위원장, 이재명 대표도 뭐 공감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대표여도 당의 문턱은 좀 못 넘은 것 같아요. 참 너무 실망스럽고요. 사실 혹시나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호떡 뒤집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는 저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 52시간 예외 조항 같은 경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자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며칠 뒤에 주 52시간 예외가 왜 꼭 필요한가 이렇게 말을 바꾸더니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가요? 거기서는 주 4일째까지 제시하는, 그러니까 오른쪽 우회전 깜빡이를 켰다가 실제는 좌회전을 하는 무척 위험천만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 호떡 뒤집듯이 막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는 저러한 행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지금 호떡 신세로 전락시켰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여당의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즘 성장을 외치지만 정작 성장하는 건 이것뿐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몰아세웠는데 이거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애추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자, 여당에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뭐 야당도 당연히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은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려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반도체 특별법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제외하자고 주장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이외에도 뭐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환경 조성 아니면은 또 이 세금과 관련된 내용 등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거든요. 예. 근데 주 52시간 적용 예외만 빠졌다고 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정치의 본연에 벗어난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이렇게 합쳐서 정말 반도체 이 산업 시장을 뭔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인들이 원하는 한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 하면서 반도체 이 산업에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 주 52시간 계속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뭔가 그 한 줄 없으면 무조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는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는 기업 측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예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원칙은 현장의 목소리, 노동자 측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노동자 측 얘기를 또 들어보니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그 노동 시간이 과중되는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그럼 좀 더 논의해보자. 그리고 일단 빼고 일단은 반도체 산업의 그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권에서는 입장이 달라진 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박용세 위원장. 예.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 지급에 있어서 입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대표가 추경을 위해서 전 국민 25만 원 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난달 31일인데 그런데 다시 최근 52만 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주자는 쪽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여당은 꼬집더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저것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좋은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하겠다고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다시 소비 쿠폰을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겠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많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3조 원을 현금 살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3조 원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7개 만드는 게 국가 경제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건 대답이 명약관화한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파퓰리즘식 이런 경제 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추일 부장,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것들을 연일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자는 얘기였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나 아니면 반대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냐하면 25만 원 현금을 줬을 때 워낙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걸 안 쓰고 쟁여두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25만 원을 어떻게든 추경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보자고 한 것은 얼어붙은 시장을 뭔가 마중물을 이용해서 돌려보자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역화폐는 다릅니다.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소비 쿠폰으로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실제 경제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25만 원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또 말 바꾼 거냐, 또 원래대로 돌아간 거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우클릭했다 경제정책 비난을 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를 여권에서 또 가장 비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 한 번이면 끝납니다. 명태균 수사를 천천히 해가지고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전국이 출렁거리면 그건 검찰의 직무유기죠. 죄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고 죄가 없으면 빨리 정리되는 게 그게 국민들께 덜 혼란스럽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성시경 부회장.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이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후원자와 또 명태균 씨 3자 회동을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양측의 이야기가 갈리고 있으니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죠. 근데 일단 그 고액 후원자가 명태균 씨와 금전거래를 한 팩트는 일단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혹이 있으면 털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지검의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으니 명태균 특별법을 통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이걸 빠르게 오세훈 시장 말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빨리 죄를 털어내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도 민주당의 이 특검법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차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명태균 씨 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주변의 캠프에 전달받았다는 사람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누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해 줬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해서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5일부터 매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오늘 이야기 한번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President Putin wants peace and President Zelensky wants peace. 자, 3년 가까이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류한수 교수님, 오늘 밤 8시, 그러니까 잠시 뒤에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면 기존에 일단 어떤 좀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일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 그 20%에 해당하는 땅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해 있는데요. 이 그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푸틴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러시아 영토로 그 선언하고 예. 국적까지 바꿨거든요. 절대로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영토를 잃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려받게 하는 입장을 취하겠죠. 반면에 요 나토 가입 문제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는데 예. 이것을 반드시 쟁취해내야 될 쟁점이겠죠. 반면에 젤렌스키는 침략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 종전을 하더라도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다. 네. 이 쟁점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이 이 그 협상의 예. 양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조한문 박사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좀 푸틴한테 유리한 판을 좀 짜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기존 종전 요구를 좀 그대로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 푸틴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걸 들어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80여만 명 내외의 손실이 있는데 네. 아무런 선거도 없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건 푸틴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이기느냐가 안 중요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푸틴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냉혹한 국제 정치의 그 현실이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토 가입은 상당 기간 동안 유보하고, 그다음에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면적 우크라이나 영토에 아마 일부는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이 남부 벨트 이 전체는 아마 거의 대부분을 장악할 거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와 네. 남부 영토의 일정 부분의 교환, 그다음에 나토가 유보, 요 정도가 아마 이제 가장 빠른 휴전안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누가 이기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협상안이고, 우크라이나는 방법이 없는 게 네. 미국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된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볼까요? 지금 보면은 자 박사님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더 빨라지는 종전 시기에 이 상황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경제 중심, 거래 중심적 그 외교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방위비를 올려라. 원래 나토가 2%까지 방위비를 GDP에 내게 되는데 1%만 썼거든요. 예. 근데 지금 2% 대부분이 3분의 2가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5% 카드까지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는 자체 방위를 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가 전쟁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또 북한에게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푸틴은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약점이 뭐냐면 지금 전쟁 중이라고 선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이 헌정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 중이라고 해서 그 양보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엄밀히 보면은 국민들 임기가 이미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걸 또 이제 푸틴을 물고 늘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휴전 이후에 이 젤렌스키 정권을 바꾸는 것도 푸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저런 또 푸틴과 트럼프의 속내가 맞닿아 있다 이런 설명을 또 해주신 건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면은 자, 푸틴이 뭐 여러모로 기회를 얻은 상황 같아요. 그러면 과연 좀 그런 어떤 제안을 어디까지 좀 하고 나설 거라고 보세요, 푸틴이? 예, 사실 지금 중요한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역시 군사 상황일 텐데요. 러시아가 상당히 큰 출혈을 겪어가면서도 정말 그 러시아의 이미지대로 불검처럼 밀어붙여서 전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푸틴으로서는 곧바로 휴전하기보다는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해서 상황을 즐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그래서 올해 한 중간까지 가다가 못 이기는 채하고
저 트럼프의 그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얻어낼 어떤 그 이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역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서방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는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사실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해외 자산이 동결돼 있는데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이 그 천연자원, 특히 석유일 텐데 이 석유에 대한 그 제재도 풀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좀 미묘한 쟁점이 천연 액화가스일 텐데요. 이 천연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그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큰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요 점에서는 좀 상당히 그 심한 밀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박사님, 그러니까 푸틴의 진짜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가 아니라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의 초기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 친러 정권을 세운 다음에 위성 국가를 만들고 이제 후퇴한다. 이게 깨졌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른 목표가 필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러시아가 결정한다는 영향력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나토의 분열입니다. 나토가 집단적으로 러시아와 대결하는 단합된 구조가 만들어지면 안보적 부담이거든요. 근데 나토는 분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위대한 러시아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쟁 초기 목표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그다음에 유럽의 분열.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상대적 위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전쟁 목표는 바뀌었다. 지금 수정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유럽의 분열이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 그렇게 되면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종전 후에 뭐 나의 신변까지도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과 트럼프 통화 후에 땡땡땡땡 때문에 놀랐다. 저기서 지금 그 땡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만 두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한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는 아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니까 바로 좀 오늘의 통화 후에 원전 폭발 때문에 놀랐다. 원전 폭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기억하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체르노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트럼프와 푸틴이 약 90여 분간 통화한 이후에 미국의 벤슨 부통령하고 젤렌스키가 협상을 이제 그 면회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체르노빌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86년에 원전 폭발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약 200여 톤의 그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덮개로 씌웠어요. 86년에. 97년에 덮개를 씌웠는데 여기에 드론이 가서 폭발을 했다라고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지금 이 덮개가 파손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그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이후에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 음모론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이러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억측 힘겨루기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뭐 어떤 상대방을 억누르려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전을 목전에 앞둔 지금 상황에서 현재 일단 전장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개전 초기랑 지금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개전 초기에는 지금 저 밑에 있는 게 크림반도거든요. 그다음에 동쪽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쪽이 이제 2014년에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개전 초기에는 이 북부, 동부, 남부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조장면이 지금 현재의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있는 남부 회랑을 완성했거든요. 그 회랑을 완성한 다음에는 크게 전선에 교착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난해 8월에 이 저 위쪽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쿠르스크 쪽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크게 보면은 3개인데 남부에 있는 지역이 99%를 차지하고 남부 회랑 바로 위쪽에 하르키우라는 쪽에 아주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쿠르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작은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렇게
빨간 지역들을 러시아가 점령을 해버렸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종전을 사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 협상에 임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버티는 쪽이 유리할까요? 사실 지금 점령당에 있는 그 동쪽 영토 20%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집중적인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인구 구조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인구가 상당히 적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고통은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협상에 임해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주는 순간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자들 철저히 러시아를 배격하고 서방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려는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하여튼 젤렌스키 행정부라 그 뒤를 이을 후임자는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어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다급해진 젤렌스키가 뭐 지금 잠시 영상에 나온 것처럼 뭐 중동도 방문하고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에게 최근 사실 협상 카드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개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종전 과정에 사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 이유는 땡땡 때문이다. 지금 이제 앞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지역을 이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땡땡 때문이다.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히토류 얘기니까 광물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광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석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탄의 이제 분포도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는 저 빨간 지역에 상당히 많은 광물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석탄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저기에 묻혀 있고 금속 부분도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물론 히토리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제 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요 광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점령 지역만 놓고 본다라면 석탄 매장지에 41곳, 천연가스는 27곳, 원유는 9곳, 철광석과 티타늄, 리튬 같은 이런 광산 지역들이 상당 부분 저 빨간색의 그 분홍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광물 이제 분홍색에 저게 치우쳐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광물 때문에 침범한 게 아니겠나 이런 시각도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 저 히토류 광물의 한 50%를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50%도 그냥 반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50% 가져가고 남는 건 니네가 가져가라. 현재 지금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미국이 전쟁 과정에서 막대하게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계산으로 보면 약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지금 돈 없지? 그러니까 광물로 갚어. 그리고 니네가 지금 해외랑 무슨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거 있지? 그거 또 50% 우리가 가져갈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720조가 맞냐? 그거 너무 과대 계산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겠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젤렌스키와의 경제적 협상도 현재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히토류 대가를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여태까지 미국이 해준 대가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겠다라는 거고요. 히토류로 받아가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젤렌스키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는 까지 가는 것은 그럼 우리를 지켜달라. 지금 앞서 계속 지도에서 분홍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에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좋다 이거야. 좋다. 일단 전비로 갚던 아니면 우리 안보 비용으로 갚던 저기를 니네가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보장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협상인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준 것만 갚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라고 하지만 젤렌스키는 그래 어느 정도는 줄게 하지만 우리 안보를 보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난항을 좀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거 우리 제2의 아프간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던데 그건 또 이유가 뭡니까?
예. 제2 아프간 사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젤렌스키가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에 독일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그 푸틴이 좋아할 말만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그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 네. 아프가니스탄 2.0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아주 그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죠. 철수를 하면서 탈레반이 전국을 그 장악했고 완전히 그 미국의 어떤 세계 그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갑자기 빠져나온다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미국에게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은만 박사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을 또 예의주시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지금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인민군 파병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로도 현재까지 확인된 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해서 휴전 협상으로 진행돼가는 과정 중에 북한 문제, 인민군 문제 계속 부각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군 문제를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이게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러우 전쟁 휴전이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이 효용성이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은 지금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어떻게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인민군 파병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과정. 왜냐하면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거든요. 네. 중국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는 별로 안 좋은 카드다. 그리고 젤렌스키 측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그럼 북러 간에 사실 저 파병을 계기로 엄청난 밀착 행보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인 이 밀착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만일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급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종전이고 평화 상태로는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안보적 불안정성은 남은 상태에서 불안한 휴전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군수 보급 기지로서 북한의 중요성은 계속 남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 인정도 못하는 북한군 파병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전체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 이상을 북한에게 의존할 정도로 그런 다급한 상황은 지나가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 군사협력은 지속되겠지만 지금보다는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네. 오히려 이제 재건을 위해서는 이제 유럽과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거거든요. 러시아는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쪽 동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 경제적인 희망을 찾는 게 바로 푸틴의 신동방 정책인데 그때는 북한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휴전이 되거나 어쨌든 소강 상태로 가게 되면 북러 밀착은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에 엄청 매달려온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은 이제 장고 끝에 악수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러 밀착으로 생각보다 재미를 본 게 없어요. 네. 지금 북한 내 경제 상황 최악입니다.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 악화됐어요. 이건 또 다른 측면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북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더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러우 전쟁의 소강 상태는 김정은에게는 안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민군이 가서 괴멸됐잖아요. 네. 그 체면에도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또 어떤 협상판을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북미 간 직거래가 오히려 더 앞당겨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종전을 계기로. 이런 시각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줄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그 관여하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손을 떼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그것을 그 기점으로 삼아서 그 미국과 트럼프와 또 협상을 시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군대를 뺄 테니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의 가장 큰 현안인 북과 그 미국의 협상을 한번 빨리 진행해 보자. 이런 식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그 트럼프로서도 지금 북한과 어떤 그 통로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화두 삼아서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그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두 나라가 어떤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동북아시아 정책을 그 판가름하는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참 불행한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그 뭐랄까요 그 지도부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그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또 재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경제가 중요해집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건 수요는 러시아 쪽에 더 많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데 거긴 괴멸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를 재건하지 않으면 이쪽에 민심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이유가 되면 그때는 우리도 시각을 바꿔야 된다. 우크라이나도 협력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이제 경제 협력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의 창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전쟁이 끝나면. 또 그런데 자, 우리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술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가성비라고 그럴까요? 우리 건설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특히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국제공항에 현재 지금 MOU를 맞아놨고 우리나라 많은 이제 그 종합건설사들이 현지 지금 사무소를 만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건과 저쪽 여건은 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큼 지원했느냐 여부도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 우리나라 돈 700조를 지원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우리가 참여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냉정한 시각이 다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종전 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까지 또 이렇게 제언을 주셔서 자,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루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오메가3 고를 때 고민 많으시죠? 오메가3 왜 식물성이 대세인가요? 식물성 오메가3는 해양오염과 중금속 걱정이 없으니까요. 흡수율은 어때요? 고려온단은 체내 흡수율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률까지 높습니다. 고려온단이니까 원료는 믿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좋은 원료는 기본. DSM사의 최고 순도 오메가3로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1등 대세는 식물성. 답은 고려온단. 고려온단 식물성 RTG 오메가3.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하나로 다 돼요. 이야기도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